네, 오늘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 리뷰 시간인데요. 3장에 보면은 리딩으로 경쟁하고 승리하라 라는 제목과 또 소제목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총 4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게 됐을까? 두 번째는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가였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는 인문학 전통에서 만들어졌다. 전 세계 부자들은 인문 고전을 읽는다. 제목을 들어보시고 어떠십니까?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했을까? 조지 소로스의 말인데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결과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돈을 벌고 계신가요? 철학자가 되고 싶은 소년은 12살 때부터 철학 고전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책도 있지만 끝까지 읽은 책도 거의 없었지만 소년은 철학 고전 독서를 통해 사고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런던 빈민가를 전전하면서 접시 닦기, 웨이터 등등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성공했느냐? 성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가 되었겠죠. 또 접시 닦기를 했을 때 웨이터들로부터 좀 잘 닦아라. 그리고 마네킹 공장에서는 마네킹을 머리 붙이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구박받고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철도역 짐꾼으로 일할 때는 또 다리까지 다쳐서 이제는 노동이 아닌 관리직으로 한번 전향해보자. 그래서 사고를 당한 뒤에는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관리직으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다른 부서로 쫓겨나는가 하면 지독할 정도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해고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지 소로스는 모든 불행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 내리고 자본주의 승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금융가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금융가에서 돈을 벌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해서 결국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또 시험도 준비했지만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고 또 실패의 나날을 보내다가 청년은 이제 다른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인문고전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스무스, 마키아벨리, 홉스, 베르구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책들을 작가들을 또는 이 고전 철학가들을 이야기를 들어본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책을 통해서 들어본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천재 철학자들의 저작을 마치 고시를 준비하듯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신을 소크라테스의 사도라 칭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카를 포퍼에게는 개인 교습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1992년 10월에 그는 세계 금융계의 황제가 된 후에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런던으로 돌아올 때 파운드의 가치가 폭락할 때를 기다렸다가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의 돈을 벌어서 정부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시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고 결국에는 영국 경제를 안정시키게 된 동기를 줬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했을까? 4가지가 있는데요. 철학자의 눈으로 금융시장을 보았고 그 결과 과열과 폭락에 의한 방사성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방사성 이론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학적 사고로 얻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 돈을 벌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로 주식시장을 바라본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크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금 보면 조지 소로스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또 그런데 거기에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9년 동안 영국에서 일을 했지만 또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철학적 사고를 기반에 둔 미국에서 36년 만에 금유 한양을 하고 조국인 영국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자였다. 이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나오는데요. 탈레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도 없는 것이, 돈도 못 버는 것이 철학을 한다고 라는 비난을 받자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잠시 경제적 사고로 전환을 해서 탈레스가 그 다음 해에 있을 경제적 기후변화를 예측을 하고 올리브가 농사가 잘 되겠다 싶어서 올리브 짜는 기계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계들을 임대해 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수익으로 임대해 주면서 높은 수익을 얻었죠. 놀랍게도 최초의 철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경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철학, 역사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철학과나 역사, 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지 않다고 하고 인기도 대학에서 과가 없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조지 스로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철학 그 자체만을 매진한다면 경제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철학자의 두뇌를 가진 사람은 순식간에 경제를 지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경제활동이 곧 두뇌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월스트리트만 봐도 잘 알 수 있고요. 월스트리트의 꼭대기에는 철학 고전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 고전 독서로 다져진 두뇌는 시장의 본질을 본다고 하고요. 평범한 책만 읽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본다고 합니다. 결과는 인간 수준을 초월한 이익의 실현입니다. 서점에서 워렌 버핏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죽으라고 읽고 그들의 비법을 열심히 따라하지만 이익을 내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치열한 인문고전 독서로 두뇌의 수준을 한차원 높인 뒤에 터득한 투자의 비결을 담은 책인데 우리가 그 책만 읽는다고 해서 그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적절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토바이 고개사가 책을 써서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 고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읽고 우리가 또는 오토바이 무면허자가 그 고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도했다가는 사망 또는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인문고전 독서법을 다루는 책에 갑자기 자본주의니 투자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반감을 가진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고전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깨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펼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달콤한 말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인 클레멘트 코스를 만든 얼 쇼리스는 희망의 문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속아왔어요. 부자들은 인문학을 배운답니다. 인문학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에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무력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때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라고 합니다. 얼 쇼리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인문고전 독서 광의자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문고전 독서로 다져진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왔고 인문고전 독서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쌓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즉 IMF를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한순간에 한강의 눈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재 경영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없었었나 봐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의 부를 한순간에 강탈당하고 말았다고 이지성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1776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초석이 만들어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해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은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고요. 애덤 스미스는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천재적인 두뇌로 경제학을 창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학이 없었나 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그곳에서 재학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을 다시 한번 폭넓게 공부했고 다른 유럽 고전 또한 심도 있게 공부했던 애덤 스미스. 우리는 여기서 철학과 경제학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경제인이었고 불을 다루는 학문을 창시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경제학자는 철학 교수이자 철학고전 저자입니다.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철학고전에 정통해야 합니다. 두뇌 속에 철학하는 세포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말죠. 우리나라의 경제학과 경제가 서구에 종속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뇌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철학하는 세포가 없는 두뇌는 철학하는 세포를 가진 두뇌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제나 종속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고전 경제학의 이론은 1929년 10월에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그 위상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시장 중심인 고전 경제학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새로운 경제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고전 경제학은 막을 내리고 현대 경제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케인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인즈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세상에는 언제나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퍼뜨려서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잉여 인간을 없애야 한다는 악마적인 주장을 한 인구론의 저자 토마스 멜서스의 열광적인 신봉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런데 케인즈의 이론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그때 밀턴 프리드맨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가 등장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계의 왕자를 차지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이에크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는 시카고 대학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그룹을 말하는데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대 미국과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네요. 신자유주의 역사는 곧 인문학 독서가들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5가지의 빨간 줄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신발점이 된 루이 루지에는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철학가였고 그의 두뇌가 철학고전으로 만들어졌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월터 프리드먼 콜로키움과 몽펠로랭의 학회의 학원들은 철저한 인문고전 독서로 두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정신적인 스승인 하이에크는 철학자였고 정치철학 및 경제학 고전의 저자이다. 신자유주의의 대부라 불리는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주의자들과 공개토론에서 인문고전을 근거로 그들의 주장을 띄웠고 승리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유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는 로버트 허치슨 총장의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인 시카고 플랜의 혜택을 받은 대학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피상적인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제 종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없고 국민들이 지갑을 월스트리트 금융가들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다. 서구의 금융가들과 싸워 이기려면 아니 최소한 그들의 발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두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전쟁은 곧 두뇌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3과의 마지막인데요. 한국 경제는 변해야 하고 목숨 걸고 변해야 합니다. 서구의 경제학보다 우월한 아니 최소한 동등한 한국만의 경제학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금융종속인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IMF 위기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인문학을 역사를 공부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로 살 수 있고 그 혁명적인 두뇌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4과 세계의 전세계 부자들의 인문고전입니다. 찰스 메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JP 모건호를 비롯한 미국 금융인들보다 세계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세계 최대 증권사인 메릴 린치를 폐업한 찰스 메릴은
아이비리그보다 깊이 있는 인문고전 독서 고전으로 유명한 에머스트 칼리지 출신입니다. 제시 리버모어 5달러로 시작해서 1929년 1억 달러, 오늘날의 원화로 가치로 2조 원 이상의 자산,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개인 투자자로 불립니다. 추세 매매 기법의 아버지이고 초등학교 중퇴이지만 책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독서 강의였습니다. 벤저민 그레미엄 세계 최초의 금융 분석가요, 현대적 의미의 증권 분석 및 가치 투자 이론의 창시자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월스트리트로 들어갔는데 고작 25살에 60만 달러에 넘는 연봉을 받았다. 당시가 1910년대였으니 오늘날 원화로 100억 달러의 연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책을 원어로 읽었고 입만 열면 인문고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셀비 데이비스는 38세 되던 어느 날 공무원을 그만두고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데이비스는 5만 달러로 시작했고 약 45년 뒤 5만 달러는 놀랍게도 18,000배로 불어나서 9억 달러가 됩니다. 그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로 주식이나 펀드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최고 투자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업 투자자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업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언제라도 배울 수 있지만 역사는 반드시 전공해야 한다. 역사를 배우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철학과 신학은 내가 투자를 하는데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될 것이다. 투자를 하고 나면 죽어라 기도도 해야 한다. 존 템플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라.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맡아서 660배로 불렸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소견이 아닌 또 저의 의견이나 그런 게 아닌 이지정 작가님의 책 내용을 토대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